경제학 입문 11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생산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생산성의 관계를 생산함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76쪽입니다. 그래서 생산함수라고 하는 건 살펴보는데요. 자, 함수라는 거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워보시기도 했겠지만은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면은 그냥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우리가 흔히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로 표현할 때는 영향을 받는 변수, 종속 변수라고 얘기했죠. 이놈은 이제 함수식의 좌변에다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 변수를 함수식의 우변에 표현을 하는 경우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은 재화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의 양과 그리고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함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y는 a 곱하기 f LK, H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y 좌변에 있는 종속 변수죠.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량, y가 생산량을 의미하고요. 우변에 F 해놓고 괄호 속에 있는 거 보시면은 L이 나오는데 L은 이제 노동의 투입량, 그래서 레이버를 이제 약칭해가지고 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는 자본의 양입니다. 자본은 영어로는 캐피탈 C라고 써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독일어로는 K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가 이제 또 다른 걸 의미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양은 보통 K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괄호 안에 세 번째 있는 게 H고요. H는 이제 인적 자본의 양입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 그래서 인적 자본의 양이고, 그 다음에 N은 자연 자원의 양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리소스에 앞자 따가지고 N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F라고 하는 함수, F라고 하는 건 이제 함수, 영어로 이제 펑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앞자 따가지고 이제 F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F 앞에 나와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변에 보시면 LKHN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있는데요. 이런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면 생산량, 좌변에 있는 Y라는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우변에 또 생산기술 A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생산기술 A가 커지면, 향상되면 그러면 주어진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량 Y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는 Y는 A 곱하기 F LKHN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나 하는데 가정이 바로 이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Constant Returns to Scale 앞자 따가지고 CR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킬 때 생산량도 그것과 동일한 비율만큼 증가되는 현상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 요소의 투입량 여기서는 LKHN 이게 이제 생산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2배로 증가시키면 생산량도 2배로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보면은 G가 0보다 큰 임의의 G에 대해서 0보다 큰 임의의 G에 대해서 G 곱하기 Y는 A 곱하기 F, GL, GK, GH, GN 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변에 있는 노동 L 그리고 물적 자본 K, 인적 자본 H 그리고 자연자원 N을 지배만큼 투입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생산량 Y, 좌변에 있는 생산량 Y도 지배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면 생산함수를 좀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G라고 했던 거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0보다 큰 G라고 했는데 그 G를 갖다가 L분의 1이다라고 두면
그러면 이제 좌변도 L로 다 나눠주는 거고 우변의 생산 요소의 투입량 LKHN도 L로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변이 A 곱하기 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F L분의 L이니까 L분의 L은 1이 되죠. 그다음에 L분의 K 오버 L 그리고 H 오버 L 그리고 N 오버 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생산함수를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노동자 한 사람당 생산량,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이게 이제 좌변에 있는 Y 오버 L이 의미하는 것이죠. L분의 Y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인당 생산량은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동자 1인당 생산량 그게 바로 뭐였어요? 생산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산성의 정의가 노동자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노동을 투입했을 때 그때 이제 생산량의 크기 그게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좌변에 있는 Y 오버 L 이게 이제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즉 생산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식을 보면 이 식을 보면은 생산성을 나타내주는 Y 오버 L은 우변에 있는 K 오버 L, 즉 노동자 1인당 물적 자본의 양, 그리고 H 오버 L, 노동자 1인당 인적 자본의 양, 그리고 N 오버 L, 노동자 1인당 자연 자본의 양, 그리고 A,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결정하는 4가지 변수가 생산함수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좌변에 있는 Y 오버 L이 생산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변에 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변수들이 있는데 우변에 보시면 K 오버 L 노동자 1인당 물적 자본의 양, H 오버 L 노동자 1인당 인적 자본의 양, 그리고 N 오버 L 노동자 1인당 자연 자본의 양,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A 기술 수준 이것들에 의해서 생산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사회, 국가의 생활 수준은 재화 서비스의 생산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능력이 더 높아진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제 GDP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활 수준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1인당 실제 GDP가 증가하면 생활 수준도 향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생산성은 요 노동자 1인당 물적 자본의 크기, 노동자 1인당 인적 자본의 크기, 그리고 노동자 1인당 자연 자원의 크기, 그리고 기술 지식 이 4가지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 국가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4가지 요인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물적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물적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물적 자본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국내에 저축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은 물적 자본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자, 2번째 이제 1인당 인적 자본의 크기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면 그럼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인적 자본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데 좀 건강한 노동자가 좀 더 질이 높은 노동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영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 1인당 인적 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인당 자연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어떤 것이 1인당 자연 자원을 결정을 할까요? 당연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의 부존량이라고 하는 것이 1인당 자연자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부존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지식의 수준을 갖다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구 개발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은
이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의 양이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재산권이라든지 정치적 안정,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 재산권이 얼마나 잘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제 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즉 경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축을 늘리는 정책을 취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물적 자본 1인당 물적 자본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해외로부터 투자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또 1인당 물적 자본의 양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정부가 뭐 의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게 한다라고 하면 1인당 인적 자본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건강 수준이라든지 뭐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 게 이제 건강이나 영양 상태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인적 자본의 양의 크기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인당 자연 자원을 늘리려고 하면 자원의 부존량 늘려야 되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는 자연 자원의 부존량 높이려고 하면 뭐 새로운 뭐 그 광산을 개발을 했다든지 새로운 뭐 유전을 개발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해외의 뭐 광산이나 아니면 해외의 유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생산된 원유라든지 아니면 광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부존량을 높인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그런 정책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1인당 정말 기술 지식의 수준을 또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경제가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생산성도 높아지면서 생활 수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몇 가지 정도냐, 한 9가지 정도,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요 정부의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 2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내에 저축을 높여가지고 국내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2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물적 자본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물적 자본도 생산되는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생산물이죠. 그러니까 생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제가 갖고 있는 자본의 양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자본재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자본재를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의 양을 늘리려면 저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축을 많이 해서 그렇게 저축한 자금으로다가 투자를 하고 자본재로 구입하고 그러면 이제 자본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저축을 해야 돼요. 뭐 기업도 저축을 하지만은 자,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축을 하려면 뭐 당연히 소득이 있어야 저축을 하겠죠. 그래서 소득을 가지고 현재 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저축을 해가지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 소비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려고 저축을 늘리는 뭐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축을 많이 해야 될 테고요. 저축을 많이 하면 소득은 한정돼 있으니까 소득은 일정하니까 현재 소비를 희생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회비용의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나라의
투자율과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투자율이 한 39.3% 정도. 이게 이제 1990년서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한 17년, 18년 정도의 이제 평균 투자율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 기간 동안 39.3% 투자율을 보이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거의 10%에 가깝죠. 우리나라 같으면 32.8%의 투자율 그리고 성장률은 6%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본은 26.5%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률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죠. 1.6% 정도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은 23.6%의 투자율을 보이는데 성장률은 일본보다 훨씬 높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율이 21.2%니까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성장률은 2.3%. 그다음에 그들 중에 독일 같으면 투자율 20.7%, 성장률은 뭐 2%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투자율이 높다고 꼭 경제 성장률이 높으냐, 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률과 투자율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투자율이 높은 나라, 아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살펴봤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성장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투자율이 낮은 나라, 미국이라든지 영국, 선진국이긴 하지만 고소득 국가이긴 하지만 이런 미국과 영국은 이제 투자율이 우리보다는 또는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낮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물적 자본의 양, 물적 자본의 투입량,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관계, 첫 번째 그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물적 자본의 투입량을 높여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수학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머지 생산 요소는 그대로 놔둔 채 하나의 생산 요소 투입량만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생산 요소, 노동이라든지 자연자원, 인적 자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물적 자본, 그러니까 인적 자본, 자연 자원, 그리고 기술 지식의 수준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물적 자본의 투입량만 높였을 때, 그럴 때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투입을 하면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생산량이 증가하는 크기는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현상을 수학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적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감하며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적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은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생산량 증가합니다. 근데 생산량이 증가하는 크기는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자본의 투입량이 물적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은 점점 더 적어진다. 그래서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 이게 이제 한계 생산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계 생산은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해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미 재화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본의 투입량을 더 늘려도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만들 때 오븐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오븐 한 개를 더 구입해가지고 피자를 만드는데 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피자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필요한 만큼 오븐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오븐을 더 투입한다라고 해가지고 피자의 생산량이 그 전보다 피자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크기가
그 전보다는 적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저축률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정말 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얻은 소득,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또는 이제 뭐 급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그 노동자들이 이제 급여 소득 중의 일부를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자율을 갖다가 굉장히 좀 높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축이 증가하면 정말 소비자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양은 줄어들고 대신 더 많은 자원이 자본재 생산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GDP 성장률, 즉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결국 자본의 축적량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본을 물적 자본을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축률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면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일시적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이 자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에 대해 수학 체감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한 단위 더 증가시킴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생산량의 크기는 점점 더 수확은 늘어나는 생산량이 수확이죠. 수확 생산량 그 수확이죠.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이 체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률이 증가해도 저축률이 증가하면 투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생산량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만 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율 그리고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적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장기, 단기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짧은 시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에 도달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20년, 30년 뭐 외국의 외국 선진국들 같으면은 이 장기에 도달한 게 거의 뭐 한 200년, 300년에 달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한 4, 50년 정도 만에 둔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은 조금만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도 경제 성장률이 확 높아져요. 그런데 부유한 나라들 같으면 그렇지 않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장률이 자본을 투입한다라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장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져서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득 수준의 차이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갖다 따라잡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쉽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 라고 하는 현상을 따라잡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 같으면 기본적인 장비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자본재를 노동자 1인당 물적 자본의 크기 또는 자본재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한다.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인당 물적 자본의 양이 더 커지게 되고요. 확 커지겠죠. 그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돼가지고 경제도 성장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유한 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이미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자본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조금 더 투입한다라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캐치업 이펙트, 따라잡기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미국하고 대만의 투자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20% 그리고 25%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데요. 미국 같으면은 투자율이 19.2%, 20%보다 조금 아래이고요. 근데 대만은 23.6%였거든요. 그러면은 20%보다 조금 상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성장률은 좀 차이가 많다. 그래서 미국은 2.9%였고 대만은 5.5%니까 한 3%는 안 되죠. 2.6%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표가 또는 그래프가 1990년서부터 2007년까지 한 18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그 1990년에 이미 미국은 부유한 국가였고 대만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본을 갖다가 조금 더 확충하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즉 캐치업 이펙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잡소리이긴 한데요.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무엇에 비해 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에 비해 그래서 대만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좀 성장률이 높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1수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또 고맙습니다.